자존감이 변하면 인생도 바뀐다. 고전 평론가 고미숙은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팔자를 바꾸는 방법은 일상의 리듬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일 반복하는 행동을 바꾸면 인생이라는 전체 텍스트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표현한 리듬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나는 자존감을 꼽고 싶다. 일상을 지배하고 일상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자존감이 변할 때 인생이 변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나 자신은 매일매일 내가 한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의 결과물이다. 매 순간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치 평가는 외부적 환경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만이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 그 결과가 타인의 원만한 관계다. 그래서 자존감은 사회적 인간인 인간에게 생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단한 자의식을 갖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내비치면서도 타인과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자신을 알아봐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둘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언제나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건 문제의 원인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이다. 당연히 원인을 찾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체와는 멀어진다. 대인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단지 자신의 성격과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다. 자존감은 대인관계 중에서도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자존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계속 실패한다면 그 이유는 좋은 상대를 만나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한 특정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다.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소중한 사람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은 나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자기 비하를 하고 남과 비교하며 채찍질하고 자신을 쉴 새 없이 못마땅해 하는 데서 올라오는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를 억압하는 것으로는 성장과 행복에 이를 수 없다. 진짜 성장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접촉해 실제적 자기를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 안의 아이야, 견뎌줘서 고마워. 1단계, 과거의 상처 알아차리기. 우리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고통, 무기력 등 수많은 부정적 감정은 현재만이 아닌 과거의 상처와 연결돼 있다. 이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자신을 고립시켰던 마음의 공간에서 스스로 나와야 한다. 자신에게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 아이가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현재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의 상당수는 지금 내가 문제를 겪고 있는 상대 때문만이 아닌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2단계,
감정의 매듭 만들기. 그리스 신화를 비롯한 각국의 신화에서 거인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신에 의해 창조된 신비로운 존재로 나온다. 분석 심리학자 폰 프란츠는 이 거대한 거인의 등장이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정서와 감정의 등장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상처 입은 정서와 감정은 거인처럼 파괴적이고 상대를 집어삼키려 한다. 또 신화 속에서 거인은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좀 어리석은 듯 등장하는데 퇴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상처 입은 정서와 감정도 어리석고 충동적이며 파괴적이다. 그리고 위험하다. 조절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정서와 감정은 자아를 압도하여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분노를 표출하게 한다. 거대한 거인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말이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긴다. 마치 자기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가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동시에 충동적이고 변덕스럽다. 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좋은 기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내담자는 상처 입은 감정을 상담자에게 고스란히 드러내야 변화에 이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차리고 감정의 매듭을 만들어 더 이상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3단계 내면 아이에게 이름 붙이기.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존재를 드디어 인식한 내담자들과 첫 번째로 진행하는 작업은 바로 그 내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카를 융은 이름은 효과를 발휘하고 말은 액막이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상담사가 내담자의 증상에 이름을 붙여주면 내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절반은 해소된다. 인간의 마음은 이야기의 형태로 사고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인간적 동기의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야기는 사물을 직접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읽고 언어화하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하다. 내가 우울해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마음 상태를 규정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문제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은 자신의 상처에 말이라는 옷을 입혀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특성에 따라 이런 이름들을 붙일 수 있다. 외로운 아이, 분노에 찬 아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아이, 존재감 없는 아이, 소속되지 못한 아이, 위축되어 있는 아이, 착해야만 하는 아이, 무엇이든 잘해야 하는 아이, 속마음을 숨겨야 하는 아이. 자신의 상처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작업만으로도 감정적인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상처는 전보다 덜 아프고 무엇보다 통제가 가능해진다. 4단계 아픔을 공감해 주기. 우리 내면에 깊이 배어 있는 불안은 마치 중독 상태 같아서 벗어나기 어렵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감정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불안의 패턴을 똑바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시절 혹은 성인이 된 후 발생한 상처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소화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일단 그것을 존중하려는 자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마음으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주었다면 이제는 그 아픔에 공감해 줌으로써 구체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해주는 괜찮아 라는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된다. 그러나 진짜 깊은 위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괜찮아이다. 5단계 자기에 대한 관점 변화시키기.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자신과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흑백 논리의 좁은 시야를 갖게 한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일인데도 과거에 경험한 상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은 실제라기보다 자신이 그렇게 보고 싶고 인식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자신의 시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점 중 하나일 뿐이다. 장 피아제는 자신의 관점을 인지하게 되면 그 관점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점의 변화는 기존의 시각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고 자신을 향한 관점이 변화되면 자존감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외로웠던 사람은 고독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 싫어한다. 외로운 상황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인 자기 자신을 거부하려는 것이다. 이때 자기 공감을 통해서 오래전 그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면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무기력하게 외로운 아이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버틴 아이로 이름과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그 아이가 외로운 현실을 견디고 버텨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면 상처받았던 과거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내면 아이의 상처가 만들어진 과거로의 여행을 통해 현재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유는 단순히 고통의 기억을 없애주거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 고통을 머금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당신이 맞닥뜨린 현재에도 미래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나를 위한 치유 고백문. 버텨줘서 고마워. 미래의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제 너를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존중할게. 너를 내 삶의 일부로 존중할게. 6단계 관계 변화시키기. 마지막 단계는 일상 속에서의 관계 변화다. 과거의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인지하고 그 내면 아이의 감정을 존중할 수 있게 되면 비로소 현재와 과거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상대가 조금만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쳐다보는 줄 알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상대의 불편한 표정 속에서 과거에 늘 자신을 불만스럽게 보던 부모님의 표정을 떠올렸던 것임을 깨닫는다. 그때 상처받았던 어린아이가 내면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가장 따뜻한 시선을 줘야 하는 존재인 부모에게서 한 번도 그런 눈빛을 받아보지 못했던 내면 아이를 발견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마주쳤던 누군가의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 무조건 자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화해의 과정을 이행한다고 해서 상처 입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유 작업 후에도 이 아이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수시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익숙한 통증을 다시 느끼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달라진다. 더 이상 통증과 고통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보다 능숙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현재를 과거로부터 분리시켜 지금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자신감과 여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